지난 2019년 10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대표팀과 사우디 축구협회 관계자 20여 명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팀은 팔레스타인 축구팀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행정 수도인 라말라 남부에서 2020년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 입국했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것인데요. 그동안 중동 아랍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했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팀 20여 명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예전에 비해서 무척이나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팀의 예루살렘 방문을 전격적으로 허락해 주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주 중요한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요즘 들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마지막 때 이슬람의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화해 무드는 사실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로 책봉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왕세자로 책봉되면서 부총리로 임명이 되고 경제와 안보를 책임지는 사실상의 정권 1인자로 부상하자 이스라엘의 하레츠 일간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며 이스라엘과 중동의 경제 협력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책봉을 위협하는 적대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전투기 18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착륙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죠. 2017년 11월 16일 이스라엘의 현지 언론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 하레츠는 당시 이스라엘의 참모총장 가디 아이젠코트가 사우디 언론과 최초로 인터뷰를 했다고 또 보도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방위군 책임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이에 앞서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중동연구소 소장인 압둘 하미드 하킴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언론과 방송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참모총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구소 소장이 이스라엘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물밑 교류가 활발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참모총장은 인터뷰에서 레바논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군사 정보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18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인도의 뉴델리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오가는 인도 항공이 사우디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이슬람의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는 항공편에 대해 70년 동안 영공 통과 금지 조치를 취해 왔다가 결국 이제서야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로써 비행시간이 2시간 30분이나 단축되었고요. 또 그만큼 항공료가 저렴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지난해인 2018년 4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미국을 방문하는 중에 미국 시사 잡지 아틀란틱과의 인터뷰에서 유대인들에게 조상 땅의 일부 지역에서 민족 국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믿는가라는 질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자신의 땅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1967년 이른바 6.1 전쟁이라 불리우는 제3차 중동 전쟁을 통해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빈살만 왕세자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는 것은 그동안 아랍 국가들이 끝까지 지켜온 한계선, 즉 레드라인을 넘고 불문율을 깨뜨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살만 왕자는 그보다 1년 앞서 2017년 9월 극비리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아랍권 국가들과 여러 방면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이스라엘 투데이의 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설립 89주년을 맞이해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이스라엘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서로 적으로 생각했으며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적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란이며 그와 함께하는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관계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는 그들의 관계를 눈에 띄지 않도록 유지하려는 지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요. 중동과 세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1947년 팔레스타인 유엔 분할 계획이 투표에 붙여졌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반대표를 던지며 이스라엘 국가 형성에 반대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에 이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벌어진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 지휘하에 약 1000명의 병력을 투입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에 반대해서 다른 중동 국가들과 통합하는 등 아랍 연맹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에도 참여해서 약 2000명의 병력으로 시리아의 아랍군을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자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은 이집트와의 원조와 외교 관계를 끊으며 난색을 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이 지난 후에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와의 외교 관계를 다시 복구하기도 했죠. 2002년 당시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치자였던 압둘라 왕자는 팔레스타인 정세에 대한 협상을 주도했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아랍 이스라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계획안 사우디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요르단과 이집트 등에서 난민 생활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귀환시켜 줄 것과 또 동예루살렘을 새로운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설정하고 이스라엘에게는 골란고원, 요르단강 서안, 가자 지구의 영토를 양보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논의 끝에 아랍연맹 회원 22개국 전원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런 평화 구상을 수용했고 이스라엘에게 협상 없이 무조건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도 처음에는 자신들도 중동 평화 중재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이 협정을 환영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권에 대한 아랍연맹의 요구에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귀환시킬 경우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숫자가 유대인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이렇게 최근 들어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우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오래된 이란과의 경쟁 때문일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발상지이죠. 그러다 보니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들 스스로를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의 지도자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이름의 뜻도 역시 아라비아의 왕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브레드 브리핑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후 새로운 시아파 이슬람 신정 국가가 형성되고 이란이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을 이란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퍼뜨리겠다고 하자 순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은 지역 역학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병사 2명이 포로로 붙잡힌 사건이었죠.
물론 헤즈볼라의 이런 공격 뒤에는 이란이 배후로 지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 관계의 첫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공동 목표는 2006년 9월 요르단에서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안보보좌관인 반다르 빈 술탄을 비밀리에 한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자 사우디 관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에 동조한다는 인식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른 아랍 국가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인식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관련 정보 공유, 마크 회의, 심지어 서로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통해서 점차 외교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다가 뜻밖에도 2009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버락 오바마가 이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자 두 나라는 그에 대한 공통적인 반감을 갖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더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이란과의 핵 협상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입을 모아 핵 협상으로는 절대로 이란의 핵을 막을 수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냈죠.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력 때문에라도 이스라엘과 동맹국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요시 코헨 국장은 사우디 관계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이란에 대한 안보 전략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양국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2018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인사이자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였던 자말 카슈크지가 터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보 요원들에 의해서 암살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엄청난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아주 공개적으로 옹호했었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그때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를 옹호한 몇 안 되는 세계적인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점점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랍 국가들이 알게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하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런 밀월 관계는 결국 세상에 드러나고 맙니다. 2019년 2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비밀리에 미국의 마이크 펜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리, 다른 걸프 지역의 강요들과 만나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회의 자체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국 회의 영상이 유출되면서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 동영상이 이스라엘 쪽에서 유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걸프 국가들과 강한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아랍 국가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국 팔레스타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안에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죠. 가자지구에서는 시위하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의 사진을 불에 태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이런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사이버 보안 기술이 거의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IT 기술 및 보안 회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업들을 지원하여 사이버 방어 수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스라엘 전문 기술자들에게 특별 입국 허가증을 주었는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기술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입국할 때 여권을 보여주지 않고도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고 거주자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을 승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공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 이스라엘 국민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입국할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입국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현재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17억 명의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종교 이슬람, 그 이슬람이 시작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에스겔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결국은 고토로 돌아오는 과정을 환상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특히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살이 붙으며 결국엔 생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언되고 기록된 말씀들이 불과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다가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나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 나라들이 힘을 모으고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굴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 이 환상과 예언들은 순서적으로 볼 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봐야 하겠죠.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연합하게 되는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마곡과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더갈마 족속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현대 국가 이름으로 설명하면 러시아, 이란, 리비아, 터키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 특히 터키와 이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시리아와 레바논 같은 나라들의 상황을 본다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뭔가 눈에 그려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8장 13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과 시리아와 레바논 같은 나라들이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때 이들과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향해 너희는 탈취하러 가느냐? 너희는 노력하고자 하느냐? 음과 금을 빼앗고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려 하느냐? 물건을 약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무라는 사람들이 바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바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동부 지역, 그리고 드단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러시아를 포함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지만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힘을 모으고 합치고 있는 이란과의 대척점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서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에스겔서 38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신학자가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으며 그런 모습들이 이란을 더욱 자극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생생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깨어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힘써 증언하고 우리의 왕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그래도 브리핑이었습니다.